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윤희입니다. 촛불 민심이 탄핵 정국을 이끌어냈고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 도민들은 차별과 소유에서 벗어나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당당히 전북의 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대선 주자를 초청해서 지역의 현안과 해결책을 들어보면서 전북의 몫을 분명히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북 기자협회 주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간접적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대선 주자 가운데 최근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 이상 고르게 나타난 이들을 초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론회는 대선 핵심 이슈와 지역의 현안 그리고 대선 주자 개인에 대한 궁금한 점 등 크게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을 함께할 패널을 소개합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전주 MBC 마재호 보도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민일보 이보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패널들께서는 질문 시간 최대한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안철수 전 대표의 기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이곳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국민의당 탄생지입니다. 지난 2005년 9월에 혁신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1월 18일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지나 출마를 포기할 거라고 처음 말씀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입니다. 특히 전북은 정권 교체의 열망이 아주 크신 곳입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씨앗도 전북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탄소산업, 농생명산업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전북은 호남 발전의 견인차입니다. 전북의 미래와 호남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중심 정권 교체 전북 도민 여러분께서 또 한 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일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등 세계 각국에서 비난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탄합니다. 정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다시 그렇게 도발을 하는 행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대로 지금 대북 제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동시에 또 대화를 병행하면서 결국은 제재의 끝에 놓여 있을 협상 테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조건으로 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네, 안 대표님 답변하실 때 화면에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보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이경재 국장부터 이어주시죠. 네,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탄핵 어떻게 기각 인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인용될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네. 또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한때 안철수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신통치 않단 말이죠. 대표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와 있는지,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반등시킬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반전 카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총선 때 전북 도민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3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3당 체제가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었고 그래서 박근혜 게이트가 좀 더 세상에 빨리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정권 차원의 안철수 죽이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고위 관료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돈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리베이트라는 그 거짓된 주장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대표를 물러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달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7명 전원이 각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100%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 법조계에서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책임지고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인고했던 그것을 이제는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맞아요, 국장. 예. 안 대표께서는 얼마 전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재계약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정부 간 협약은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난 그 토요일이죠. 촛불 집회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이런 행보들이 중도나 보수층을 겨냥한 어떤 정치적인 우양호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이 좀 바뀌신 것인지 안 대표의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박근혜 게이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됩니다. 제 일관된 기준은 정치가 아니라 나라 살리기 운동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에 따른 일관된 선택들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촛불 집회 제가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일관되게 헌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광장은 시민의 것입니다. 저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제도권 내에서 이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안 대표님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시간 남았는데요. 네. 네, 다음 이부원 국장 질문해 네. 주시죠. 안 대표님께서 주장하시는 대선 결선 투표제 그리고 정치개혁, 새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의 도입 필요성 그리고 현재의 헌법 체계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하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하면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은 그때 하더라도 적폐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 요체,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안 대표님의 새정치가 궁금합니다. 예, 거의 4가지 정도 질문인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결선 투표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그 개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구도에서 예를 들면 70% 정도 투표율에 40%를 받아서 당선되더라도 전체 유권자로 보면 30% 지지를 못 받고 당선됩니다. 70% 국민은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다가 비판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개혁을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60일 만에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네거티브를 많이 해서 2등 안에 들 수는 있습니다만 적을 많이 만들면 1등은 절대로 못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네거티브 선거하기가 힘든 여건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 선거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연대 시나리오가 난무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가를 살릴 해법을 경쟁해서 해법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 모두 다 끝까지 완주하고 자신의 정책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에 대해서는 그 대선 전 개헌은 힘들다고 봅니다. 3월 초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4월 말 내지 5월 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립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때 연계해서 개헌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치개혁 포함한 국가사회 개혁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2월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경제 분야의 개혁, 그다음에 그
검찰 개혁 그리고 정치 개혁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최소한 지금 하자. 대선 뒤로 미루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새 정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없으셨는데요. 네, 다음 기회에 해도 하시고요. 되겠습니까? 네, 좀 하시죠. 네. 예, 그러면 새 정치도 이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기 때문에요. 그 새 정치는 제가 5년 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새 정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겁니다. 즉 세상이 바뀌는 걸 막고 있는 기득권 정치, 그리고 개인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것이 새 정치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총선이 아마 그 결과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합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를 금이 쩍쩍하게 만들고 3당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가 이 세상에 빨리 드러났습니다. 지금 새 정치의 결과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바뀌었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 그 바뀐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이 좀 추가 질문을 요청하셨는데 네, 제가 네, 이봉훈 먼저 국장. 예. 그 결선 투표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현행 법 체계에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것이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일부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살릴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경제 안 살릴 겁니까?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에서 해야 되는 일은 먼저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선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렵더라도 이 일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제안은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자라는 제안입니다.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통과 자체를 하지 말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마 국장님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실 때 그 개헌은 내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결선 투표제는 개헌 없이 이제 법률 개정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방금 말씀하실 때 이제 법률 개정해놓고 위헌 심판 제청해봐가지고 안 되면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일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혼란 문제라든가 정치는 또 법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굉장히 자기 편의적인 그 주관으로 보시는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항상 위헌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기득권 논리입니다. 지금까지 위헌 소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부분 그 합헌 판결들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도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키자고 뜻이 모아진다면 그러면 저는 위헌 소지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학자분들이 위헌 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위헌 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조항 자체가 그 거의 사문화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그 가정에 의한 그런 해석 문제입니다. 지금 헌법에 명시적으로 결선 투표를 막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법 조항 사망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혼자서 대선에 나왔을 때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그 사람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70% 정도의 투표율에 그리고 40% 정도의 득표로 당선이 된다면 28% 유권자의 그 동의를 얻고 대통령이 당선되는 겁니다. 그거는 또 헌법 취지상으로 3분의 1의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당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다 이제 포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위헌 소지의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이경규 입장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중에 그 원인 진단, 지지율 정치와 관련해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때 앞으로 그 지지율을 반등시킬 그런 반전 카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셨고요. 예. 덧붙여서 대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본선이 진행이 되면은 보수 진영의 어떤 단일 후보가 나올 것으로 상정을 하고 민주당의 누군가 후보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국민의당의 후보, 이 3자 구도가 형성이 될 경우에 야권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 쏘서 뭐 주는 격 이게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또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지율이란 건 항상 전국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작년 10월 24일 날 저녁에 JTBC 보도로 이제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 2달 정도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셨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 지지율이 급등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는 누가 과거 청산을 잘할 것인가 그 기준으로 각 후보들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급등했던 이재명 시장님 그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이 되면 그때는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각 후보들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선 본선이 시작이 되고 그때는 이미 청와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이유니까 이제는 우리 앞으로 뭘 가지고 먹고 살 건지 누가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을지 누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대선을 위한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입니다만 지금도 이렇게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가진 생각들 열심히 말씀드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3자 구도가 됐을 때 야권 분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뭐 저도 정치인이긴 합니다만 정치인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마치 그 모래에 꽂혀 있는 말뚝처럼만 생각하는 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즉 그냥 덧셈 뺄셈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총선 때 야권이 분열됐으니까 필패 그리고 새누리당이 180에서 200석 바라본다고 선거 일주일 전까지도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정치인들, 정치 전문가들 머리 꼭대기에서 판단하십니다. 지금 이런 구도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황금 구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 확실히 된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정말 망가지게 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절대로 정권 연장이라는 선택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자 구도가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지지율 40%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이 나오면서 이제 합리적인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거기서 떨어져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선 경험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제 30% 초반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게이트를 거치면서 저는 다음에 그 보수 진영에서 아무리 많아도 20에서 25%를 넘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지율 중에서 75에서 80%를 이제 정권 교체의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간의 양강 구도의 대결이 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올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보다 더 편안한 마음에서 그러면 양쪽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인가, 누가 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권 교체인가 그것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섹션 시간이 정했습니다. 어떻게 추가 질문 하나 더 한마디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전 대표께서는 줄곧 이번 대선은 안철수와 문재인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기겠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준비가 됐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시대가 불러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은 이제 다음 대통령에 대한 기준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중요한 기준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더 정직한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정직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그 인식이 다시 굉장히 커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 더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가? 개파라는 게 뭡니까? 끼리끼리 나눠 먹는 겁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실패는 개파 정치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파에 매몰돼서 정권에서 그냥 개파끼리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서 쓸 수 있는 깨끗한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두 번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전북도민들께서는 개파 정치나 개파 교체나 또는 패권 정치가 아니라 진정한 정권 교체가 어디인가를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실제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뚫고 정치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는가로 판단하실 겁니다. 3당 체제 만든 것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몇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누가 책임져 왔는가일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혼란이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열망은, 생각은 더 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누가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가.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도 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과연 시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기준으로 아마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재호 국장 질문 예, 하나만 추가로 예, 간단히 간단하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정치는 또 생물이니까 또 지금 보수층이 또 선거 되면 결집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후보께서 지금은 지지율이 좀 적지만은 만약에 말입니다. 그 안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지고 그 보수 후보하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박빙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위 대상이 지금은 민주당이지만 안 후보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 다른 당 후보가 3등을 다투고 있는데 다른 당 후보 때문에 자칫 또 그 정권 연장을 내주게 생겼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럴 때는 3등하는 야권 후보에게 연대라든가 그 단일화 제안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일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히 정권 연장에 해당되는 후보들은 절대로 국민들이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많아도 25% 못 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권 연장이 아니라 정권 교체의 자격이 있는 후보 간의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전북 현안, 전북 홀대와 관련된 그런 현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국장께서 이어주시죠. 그 안 전 대표께서는 전라북도 지역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뭐 전주, 익산, 김제, 무안 많은 곳을 방문하셨는데 어때 느낌, 소위는 어땠습니까? 제가 자주 전북을 찾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예전에 1, 2, 3은 한 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차가 전기기관, 2차가 전기, 3차가 IT 기술입니다. 4차는 뭐냐? 여러 첨단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해서 이들이 융합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입니다. 거기에 기반된 기술과 지금 전북의 인프라가 저는 굉장히 잘 조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탄소 산업의 경우 저는 정말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국가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서 먼저 그것을 알고 오랜 기간 투자해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과 결합하면 저는 훨씬 더 폭발적인 그 산업 성장이 가능한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익산도 지난번에도 갔습니다만 정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농생명 식품 산업이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 네덜란드를 보면 거기 푸드밸리를 보면 그 나라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익산을 중심으로 전북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이 제대로 개발되면 거기까지도 확대됩니다. 그러면 또 가장 가까운 중국과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도 저는 계속 방문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곳을 방문하시면서 예컨대 울산이랄지 부산이랄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좀 뭔가 좀 우중청하다, 뒤처져 있다,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안 가지셨나요? 불행하게도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발전 과정에서도 소외받아 왔습니다. 호남 내부에서도 또 소외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많은 가능성들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두 부분은 탄소 산업과 그리고 또 농식품 산업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한 전북의 지역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T 과학기술, 그 당시는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열심히 그 부분을 키워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먹고 살 먹거리를 그때 만들어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휴대폰 팔아서 먹고 사는 게 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시작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거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흐름이 우리 앞에 온 겁니다. 지금 저는 이 계기를 잘 활용하고 전북의 그 좋은 그 자원,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인프라들을 잘 결합해서 앞으로 또 20년 동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만들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인사차별 문제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전라북도에서는 그 14명의 장관과 차관이 입각을 했거든요. 전체 한 8.2% 정도였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이명박 정부 거치고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는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장관하고 차관을 그만두고 중앙부처에서 정북 출신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하고 있을 정도고요. 또 일부 호남 몫으로 배려가 됐지만은 이건 아시다시피 전남이나 광주 차지가 됐습니다. 집권하신다면은 이런 인사차별 문제를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선언적인 의미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강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대통령이 되면 맨 먼저 했던 일이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반 중에서도 자기가 만나봤던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서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최고의 전문가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용되지 못하고 그냥 능력 있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 그게 인사 기준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위기에 빠진 가장 큰 문제가 이 인사 정책에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역 차별 없이 골고루 기회를 주면서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것이 국가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특히 전북이 훨씬 더 많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전에 그 대선을 준비하면서 진신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북에서 훌륭하신 인재분들이 저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책을 총괄했던 뭐 실명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윤 교수님도 그 전주고등학교 출신이시고 저희 대변인도 유 대변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최고위원 두 분도 전북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능력 그리고 또 지역별 균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신경 쓰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난 5년간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보은 국장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네. 그 앞서 드린 질문하고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 국책사업, 그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한 전북 차별, 이중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그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요. 경북의 국립산림체육원 그 사업비 1,400억 전액 국비 지원으로 건립 개원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덕유산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지방비 부담을 놓고 정부 지자체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런 전북 차별, 이중잣대 논란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역 홀대 차별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방금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지도권 산림치유원 같은 경우도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북 영주시에서 100% 국비로 치유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제 이 전북의 지도권 산림치유원만은 국비 50%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공약이기도 하고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건 100%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학농민 혁명 기업 사업 기념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국책 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예로 지금 그 부산의 유엔 기념관도 100% 국비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그런 지역 사업들도 꼼꼼하게 지역 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저는 보겠습니다. 네, 이경규 기자. 네, 요즘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북목 찾기가 지금 화두입니다. 예컨대 인사 예산, 발전 정책 이런 것들이 호남권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그게 광주 전략으로 다 가고 있지 않느냐. 전라북도 몫이 없다. 손해만 보고 있다. 예컨대 정부의 권역별 발전 전략도 호남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광주 전남에 치우쳐가지고 제대로 찾아먹지를 못하고 손해보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좀 그 독자적인 어떤 권역 주장이 차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의 슬로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 제가 반드시 신경 쓰고자 합니다. 그런 지역 내에서의 또 격차 문제도 그건 굉장히 세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는 꼭 시정하고자 최선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저는 충청도를 이제 방문할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충청도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충남 대전과 충북 간의 격차 문제를 항상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각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정말로 골고루 격차받고 소외받는 것 없이 꼭 제가 제대로 앞장서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어저께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를 전주에서 열었습니다. 그때 박지원 대표, 유성엽 의원 이런 분들은 분열을 책동하는 소지역주의다 해서 그런 것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당히 도민 정서가 배치되는 어떤 발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론이. 근데 아까 안 전 대표께서는
반드시 시정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배치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의도는 저와 같다고 봅니다. 표현상의 이제 차이점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대 정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격차 해소가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격차라는 게 단순히 빈부 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격차, 남녀 격차, 교육 격차, 세대 격차,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에 이르기까지 사실 지금 2017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하게 격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의 격차를 악화시키면서 이 악순환의 고리로 우리 온몸이 칭칭 감겨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격차 중에서도 영남, 호남의 격차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전남, 전북의 격차까지 지역마다 그런 격차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 푸는 게 저는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이고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보충 예, 질의 듣는데 예. 됐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대선 공약 11개 발표하면서 이제 소지역주의로 몰아붙였는데 이 부분은 안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표현이 달랐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의도는 또 생각은 지향점은 저는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임 국장님 짧게. 예, 그러면은 지금 안 대표님께서는 전북에서 지금 거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전북목 찾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앞장서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전북 현안 사업에 관한 토론 차례입니다. 마지호 국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새만금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마치 전라북도 사업인 것처럼 치부됐었고요. 예산이 찔끔찔끔 배정되다 보니까 지금 한 26년, 7년 됐죠. 지금까지 바다만 메꾸고 있습니다. 한때 새만금 하면은 전북 도민들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도민들 가운데 새만금을 희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안이고 심지어 저희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때는 건너갔고 우리 자식 때나 이게 될지 모르겠다 이 정도 말하고 있는데 대권 잡으신다면은 새만금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어떤 강력한 실천 의지를 좀 이어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이 이토록 국책 사업이 시간 끌기로 이렇게 점철된 사업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원래는 용지 매립을 포함해서 이런 인프라들은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간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인프라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지연만 하고 구체적인 시간 계획이 없었다는 걸 저는 문제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가 주도의 용지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청사진 하에서 민간의 투자들을 계속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북에서 중장기 사업 아니겠습니까? 새만금이. 그런데 여기를 지금 현재 당장 이제 성과들을 내고 있고 아주 가능성이 많은 탄소 사업, 탄소 클러스터라든지 또는 농생명 식품 클러스터라든지와 연계하면 단기적인 그런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 사업들을 크게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하고 바른정당의 정운천 두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해가지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만금 지역의 복합
리조트를 건설을 하는데 거기에 카지노가 들어간 안도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카지노 같은 경우는 뭐 정선에 지금 하나 있고 전국적으로 17개가 있습니다만은 내국인 출입하는 건 정선 하나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만금을 특화해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자 이게 이제 요지인데요. 그 복합 리조트의 카지노 내국인 출입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건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좀 지역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인가? 결국은 새만금이 제대로 그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해야 될 인프라 투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민간에서 자본 유치도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하는 중에 그 고육지책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슈들은 그렇습니다. 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찾는 중에 자칫하면 아주 지역적인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논란이 빠져서 오히려 우리의 큰 목적 달성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왜 지금 새만금 개발이 필요한가, 왜 새만금 개발을 꼭 해야 되는가, 그 문제부터 저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만금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보충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럼 이범장 다음 질문 이어주시죠. 예, 전북의 그 최대 현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산조선소 전북 수출의 9%, 그다음에 군산 지역 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사실상 최초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산에서는 그 군산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범도민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차원 그리고 기업 윤리 차원에서 군산조선소의 존치 절실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해법이 있으면 밝혀주시죠. 제가 아마 대선 후보군으로는 유일하게 그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자체가 제가 가진 생각을 이제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조선 산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선 산업은 장기적으로 봐야만 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그 수주 물량이 없다고 해서 섣불리 폐쇄하는 거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지금 그 만약에 폐쇄를 하면 그걸로 해서 그 회사가 보존할 수 있는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실업급여를 국가에서 이제 지불해야만 되는데 그 액수가 사실은 더 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신규 물량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군산에다가 배치하기를 회사의 협조를 얻고 필요한 지원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가 다시 조선 경기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보충 질문해 주시죠. 그 전라북도하고 군산시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그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좀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울산이 유지될 정도로 그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전라북도나 군산시가 여기 한 척이나 두 척만 준다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끌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분산을 하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산자부 측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대권을 잡으신다면은 지금 정부하고는 다르게 물론 뭐 정부가 민간 기업을 압박할 수는 없지만은 좀 뺏어다 주실 수 있겠는지. 예, 뭐 빼앗아다 준다는 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최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기업도 살고 지역 경제도 산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국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간의 심각한 격차를 제대로 완화하는 것이 또 국가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기업에서도 이 군산에서 계속 저 배를 계속 건설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합리적이고 더 이익이 될 수 있겠는지 그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이 계속 저 군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결론을 내리도록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보충 질문입니까? 예, 적극적인 그 지원 의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지금 그 토크가 지금 11개인데요. 예, 지금 군산에 1개가 있고 울산에 지금 10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량이 그 선박 수지 물량이 없다고 그래서 군산에는 지금 하나 있는 그 토크를 좀 폐쇄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 울산에 있는 토크는 10개인데 그 중에서 지금 2-3개를 지금 그 폐쇄를 좀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 있는 것을 죽이고 저쪽을 그 대략을 살리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또 다른 지역 차별이 아니냐 그런 좀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비용 절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은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사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회사가 모든 거는 그 이익 관점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늘리는 점만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 방식의 경영입니다. 요즘은 이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두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바로 CSR의 개념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이익만 찾는 회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사회적인 책무, CSR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손해라고 할지라도 환경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그런 이미지가 더 제고된다면 그 기업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영속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기업들을 설득하고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우리 대기업들 모두에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이경재 국장 다음 점 문의해 주시죠. 지역의 커다란 현안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말이면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약 500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금융 허브로 키워야 한다고 하는 어떤 커다란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 인프라는 취약하지만 금융 허브로 키울 만한 어떤 구상, 의지 이걸 보고 싶습니다. 이제 굉장히 전북에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지역 산업을 일으킬 때, 지역 사업을 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어떤 인적인, 물적인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것에 대한 고려가 항상 있고 거기와 연관된 사업을 해야만 됩니다. 뭐 일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IoT,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에서 그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을 뭐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에 그것의 관점에서 좋은 인적인 자원이나 물적인 자원이나 이미 투자한 인프라가 있는가, 그것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그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금융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 농생명 식품 산업 쪽에 굉장히 거기도 많은 투자나 금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농생명 식품 산업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금융들을 발달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서로 지역에서도 시너지를 날 수 있고 바로 단기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 국장 현안 두 번째 마지막 질문 해주시죠. 잼버리 대회요. 그 전라북도가 지금 세계 잼버리 대회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 그 서울에서 또 그 유치 관련해서 행사가 있었는데 대선 후보급 중에서 저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사실 요즘 시대에 그 대회나 행사 가지고 어떤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 도모하는 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전라북도가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이거라도 이처면은 예. 어떤 새만금 신공항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전라북도의 그 어떤 솔직한 속내입니다, 이게. 그 경쟁국인 폴란드는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뛰고 있다고 그래요. 8월에 결정되는데 전라북도는 지금 저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애타하고 있는데 국민의 당 차원이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그 혹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행사 직접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만금 신공항을 포함해서 그 여러 가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8월 달에 우리 유치가 확정된다면 그 용역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도 그것이 사실 큰 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전부 잘 되는 큰 계기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씩 쌓아가면서 노력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잼버리 세계대회 유치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주 일찍부터 사실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이제 올 8월이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전북의 현안 가운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청년 실업, 농촌에 대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부원 국장 이어주시죠. 예. 그 지방대생들의 취업 한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 인구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결과입니다. 전북 지역의 청년 실업률 통계상으로 보면은 10% 안팎이지만은 체감 실업률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그 지방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밝혀주시죠. 청년 실업률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더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학 입학생 수가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취업 현장에 나오는 것이 여학생 같으면 입학 후 5년, 남학생들 같으면 군대까지 입학 후 7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입학한 학생들이 2010에서 2012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들이 올해부터 향후 3년 내지 5년간 대거 이제 취업 현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은 이 청년 실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5년 후는 오히려 이제 완화됩니다, 그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는 청년들의 그 인구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을 잘 견디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통계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숫자들이 나타납니다. 작년 연말에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 그 청년 실업률이 9.8%입니다. 지금 10% 넘었을 겁니다. 실제로 체감률은 20%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최근에 미래부에서 용역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34%가 나왔습니다. 청년 3명 중에 1명이 실제적인 실업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서 3년 내에 정규직을 얻지 못하면 평생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그건 국가적으로도 복지 비용에 큰 부담이 되고 개인이 불행한 거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추후에 막대한 소요되는 그 복지 비용을 생각하자면 지금 3년에서 5년 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역 인재 채용 비율 30% 법제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인재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보수가 대기업의 50에서 55%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청년들이 또 선뜻 그 중소기업 일자리를 그 취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청년들에 한해서 그 차익을 일정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쓰면 청년들도 그 3년에서 5년 기간을 자기 경력과 전문성을 쌓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고 중소기업의 좋은 인력에 대한 그 요구도 함께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 이경재 국장님.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라북도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또 생산성도 낮아가지고 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요. 농업, 농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책,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농업에 대한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업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20%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외국에서 곡물 수입하는 게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70억 명을 넘어서 이제 90억 명까지 이를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이 곡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상기온 때문에 갑자기 그 곡물 작황이 폭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세계 인구는 늘어나는데 갑자기 이상기후 때문에 곡물 생산이 지장을 받게 되면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식량 무기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곡물 생산국들이 부르는 게 값이고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수출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큰 혼란에 빠집니다. 저는 그래서 에너지만 장기 수급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곡물도 저는 다음 정부에서 장기 수급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걸 단순히 지금 현재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 보고 경제학적으로만 어디가 싼가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 농지를 줄이는 것도 반대입니다. 그 소중한 땅에서 쌀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들, 농산물들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장기 계획하에서 우리의 그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일을 다음 정부에서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하나. 네. 지금 농민들은 우선 먹고 살기가 급한데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정책화할지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실업 문제도 마찬가지고 농산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그 쌀 수급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다른 당에 비해서는 저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농민신문에 제가 전면 인터뷰를 통해서 아주 세세한 정책들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토론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마재호 국장 해주시죠. 안 대표님 들으시면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오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안 대표님 주변에 사람이 좀 없다. 있어도 떠난다는 평이 좀 있어요. 그리고 주요 선거에서 2번 정도 철수하시다 보니까 강단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평이 있는데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정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사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이 일어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하나의 전국 정당을 만들 정도로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다. 처음 정치 시작했을 때는 몇 사람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까지 계속 결단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편한 의사 하다가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그건 결단력 없으면 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회사가 제대로 잘 안착했을 때 다시 전문 경영인에게 물려주고 저는 또 새로운 도전으로 나섰습니다. 그 다음 또 정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단과 그리고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면 바뀌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치에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결단이었는데 그거를 유약하다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흑색선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했던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제 스스로 희생한 겁니다. 3자 대결 가면 결국은 정권 교체는 불가능하게 되고 만약에 3자 대결 그대로 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희생하는 수밖에 없다는 정말 대승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결단 중에 가장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그게 심약한 사람은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가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또 흑색선전 하다 보니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원 국장님. 예. 앞서 안철수 신드롬에서 잠깐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벚꽃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안철수 대표님한테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대표님의 지지율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호남 정당 지지율도 작년 총선 이후 분위기를 좀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지금 국민의당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북에서는 국민의당이 여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어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상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저와 국민의당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반성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대선은 우리 국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건지에 관한 선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평가 기준이 이제 앞으로 누가 정말 국가를 잘 경영할 것인가 그 관점으로 보게 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도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이제 제 생각을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토론의 기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정책을 발표를 하더라도 그것이 잘 기사화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열심히 제 생각 그리고 국민의당의 의지들 말씀드리겠다는 그걸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규 국장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금 38석이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추동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정치력이 필요할 터인데 국민의당 힘만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손학규 의장은 연립정부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안 전 대표께서는 연립정부 연정은 아니다. 근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여소야대입니다. 네. 민주당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정당과 이제 협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질적으로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 각 정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 결과로 한 정당이 승리하면 그 정당이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서 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선거 전에 연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도 저는 지금은 각 정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비전을 뚜렷하게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권하면 그때 국민들의 그 동의하에서 그런 협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러시면은 그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38석까지 국민의당 힘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계신 거군요. 다른 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도 집권해도 혼자서 법안 통과 못 시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같은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죠? 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도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열망하고 계신 것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 그리고 부패 기득권 청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정치보다도 나라 살리기 운동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모든 제 기준은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또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IMF 환란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많은 그런 고난과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역사입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습니다만 지금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평화로울 때는 개혁이 힘듭니다. 항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반드시 총체적인 사회개혁들 이루어내고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 하는데 제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북기자협회가 마련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70여 분 동안 안철수 전 대표의 비전과 전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를 통해서 전북을 찾는 대선주자들이 전북의 미래를 더 많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또 출연해 주신 안철수 대표님,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